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교재 30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300페이지. 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투자 이론 하면서, 이제 저번 주에 뭐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면 돈이 유입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입도 발생하고 지출도 발생하고 이런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첫 번째 이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란 걸 했어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자, 투자하다 보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데 수입은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을 뭐해서 할인해서 현재 시점에서 뭔가 분석했다 해서 뭐 수년가법 뭐 이런 거 봤는데 눈빛을 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나 보다. 자, 어디 수년가 들어봤죠? 수년가는 0하고 비교한다고 그랬죠? 0보다 작으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0 이상의 값이면 투자한다고 그랬죠? 수익성 지수는 분수니까 뭐 1 이상의 값.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투자자 뭐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투자한다. 이제 여기까지 다뤘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300페이지 우리 파란색 네모 박스에 4번이 있을 거예요. 어림셈법 보이세요? 어림셈법? 응? 보이죠? 어림셈법 보니까 시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 텐데 먼저 용어를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하겠대요? 어림 잡아서 하겠대요? 어림 잡아서 하겠대. 그래서 어림셈법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어림셈법. 그러면 어디 한번 보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이제 분석기법 어림셈법. 자, 이제 왜 어림셈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냐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4년 후에 4년 후에 1억 원이 될 수 있는 토지가 있다. 할인율 7%를 적용했을 때 현재 이 토지 가치가 얼마냐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1억 곱하기 1 플러스 0.07에 4승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예요? 잘 모르겠죠. 할인한다는 것은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되긴 되겠지만 근데 이제 어림셈법은 특징이 뭐냐면요. 셈이 뭔 말일까요? 셈. 아니 셈. 계산하는 게 셈이겠죠. 근데 계산을 정확하게 하겠대요? 어림 잡아서 하겠대요? 어림 잡아서 하겠다. 즉 여기서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잠깐만 여기 주목하세요. 4년 후 1억 원이 예상되는 토지를 할인율 7%로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할인된 값이고 어림셈법은 귀찮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에이씨 귀찮으니까 4년 후에 1억도 지금의 1억 원이라고 해.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5년 후에 1억도 지금의 1억 원이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어림셈법이에요. 그러면 어림셈법을 적용하면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값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계산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산의 편리성 때문에 하는 게 바로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어림셈법은 할인했다 안 했다? 할인하지 않았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다음 이제 이거 먼저 볼게요. 어림셈법에는 승수법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냐면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란 게 이렇게 있는데 자 잠깐요. 일단 오늘 프린트물 받으셨죠? 프린트물 오늘 2번 문제를 잠깐 보면요. 오늘 거 할인 투자 분석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할인했느냐 할인하지 않았느냐 물어본 거 있죠. 그 문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시험에 나오거든요. 뭐 별표 같은 거 치려고 하지 마. 뭐해? 여기 볼게요. 그럼 이제 먼저 잡아내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어림셈법은 할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어림셈법에는 무슨 법과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끝에 승수로 끝나면 전부 다 어림셈법이에요. 할인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끝에 내부 수익률 말고 나머지 율자로 끝나면 전부 다 수익률법이에요. 그럼 어림셈법이 섞여 있죠. 그럼 할인하지 않았다고 그냥 찍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끝에 승수율로 끝나면 전부 할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6번부터 마지막 12번인가? 까지 가보세요. 봐봐. 아니. 그 박스 안에.
박스 안에 6번부터 끝까지 가봐요. 전부 다 할인했어, 안 했어? 전부 다 안 했죠. 6번부터 끝까지. 그렇죠. 왜 안 했냐면 승수란 말과 율이란 말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6번부터 끝번까지는 뭐죠? 어림셈법이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할인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 다음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할인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념 잡으시라고 그 문제 2번에 1번부터 5번까지 할인했고 나머지 뒤쪽은 전부 다 승수율, 즉 어림셈법이니까 할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또 볼게요. 봅니다. 어디 또 물어봐야지. 총자산회전율법은 할인했을까 안 했을까? 어? 왜? 수익률법 안 했죠? 그렇죠.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안 했죠. 왜? 승수. 예. 몰라도 그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지분 배당율법 가장 잘 나온 것 중에 하나. 종합자본 환원율법 안 했죠? 그렇게 찍으면 돼요. 다시 어림셈법은 할인하지 않았다.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그래서 승수로 끝나든지 율로 끝나면 전부 다 어림셈법이니까 할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그거 암기 안 해도 되겠죠? 다음 이제 여기서 우리 책에 보니까 승수법에 혹시 보니까 순소득 승수 보이세요? 보이시죠? 맨 밑에 거기 그놈이 항상 시험에 출제가 돼요. 항상. 그래서 이제 자 칠판 한번 볼게요. 먼저 2 곱하기 A는 4다. 이런 문제를 내가 칠판에 썼어요. 그러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뭐냐면 제발 저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 중 A 값이 얼마입니까? 1번 1, 2번 2, 답은 2번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죠.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절대. A를 어떻게 읽어주는지 읽어볼게요. 2하고 4가 같아질 수도 있어요. A가 2 옆에 붙어준다면. 그래서 A는 2에다가 나눠주는 숫자예요? 곱해주는 숫자예요? 곱해주는 숫자죠. 그래서 A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2에다가 곱해주는 숫자다 해서 2의 승수라고 그래요. 다음 그럼 A 값을 알아보려면 양변을 2로 이렇게 나눠주면 A 값은 요거 약분되고 2분의 4가 되겠어요? 2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승수 앞에 있는 것은 분모로 가요? 분자로 가요? 분모로 가죠. 자, 우리 책 보니까요. 첫 번째 저소득 승수 나왔습니까? 승수 앞에 뭐가 있어요? 저소득 있죠? 그러니까 분모가 뭐야? 저소득. 두 번째 순소득 승수 보이시죠? 순소득이 바로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순소득, 순영업소득 맞아요? 세 번째 세전현금수지 승수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뭐가 돼요? 세전현금수지. 네 번째 세후현금수지 승수 했으니까 분모가 세후현금수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승수 앞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분자로 간다, 분모로 간다? 분모로 간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다음 이제 대신에 거기 저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란 말이 있는데 그놈은 분자가 뭐가 올라가요? 총투자액이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근데 밑에 세전, 세후연금수지 승수는 분자가 뭐가 올라갔어요? 지분투자액이 올라갔죠? 그 이유는 3월 달에 다시 말해줄게요. 지금은 그 정도 개념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순소득 승수는 분모가 순영업소득이에요. 분자는 총투자액이에요. 총투자액. 부동산 가격.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총투자 자금이 이제 10억이다라고 가정합시다. 10억. 근데 매년 순영업소득이 2억이래. 그러면 어디? 2억분의 10억은 얼마일까요? 5억이야. 어디가 5억이야? 2억분의 10억이 어디가 5억이야? 그냥 5지. 5지. 어휴. 5. 네. 5. 2분의 10억은 5억이에요. 근데 2억분의 아무튼 5예요. 5. 자, 이제 잠깐 볼게요. 지금 얘 승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승수법, 어림셈법에 속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승수법은 어림셈법은 할인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럼 볼래요? 자, 현재 이 부동산을 투자하면 10억 원이 돈이 나간대요. 그런데 매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이 부동산에서는 2억 원의 순영업 소득이 나타날 수 있대. 2억. 계속 2억.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은 계산기 꺼내봐요. 계산기.
만약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1년 후 2억은 한번 쳐봐요. 어디 할인율 10%면 1.1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2억 나누기 1.1 쳐봐. 2억 나누기 1.1이요. 쳤나요? 끊임없이 욕설이 나오고 있죠. 끝나지 않은 욕이 나오고 있죠. 계속 뭐 1818 뭐 나오고 있죠. 그럼 잠깐만. 할인율을 고려한다면 1년 후 2억은 지금의 2억보다 적어. 한 1억 8천 얼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다시. 그 상태에서 나누기 1.1 또 쳐봐. 그 상태에서 나누기 1.1. 그럼 아마 1억 6천 얼마 될걸? 맞죠? 그럼 2년 후에 2억은 더 작아. 1억 6천 얼마밖에 안 돼. 그러면 사실은 할인하고 모으면 5년만 모아도 10억 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림셈법은 할인한다, 안 한다? 할인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1년 후에 2억도 지금의 2억하고 똑같아. 4년 후에 2억도 지금의 2억하고 똑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10억 주고 사서 매년 2억씩 벌면 단순하게 투자한 돈을 몇 년이면 5년이면 회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따 연자를 붙여가지고 5년이면 된대. 그래서 이 순소득 공수는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자본 회수 기간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면 얘는 할인했다 안 했다? 할인하지 않으니까 단지 몇 년이면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5년이면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문제점도 있어요. 이 방법이 어떤 문제점도 있냐면 사실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계속 수익이 발생할 텐데 오로지 관심사가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그래서 뭐 자본 회수 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뭐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자 이게 잠깐 보세요.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제 요것도 있어요. 그냥 자본 회수 기간이 아니고 현가 자본 회수 기간법이라는 게 있네. 자 일단 저번 주 감이 살아있나 모르겠다. 얘는 할인했다 안 했다? 안 알려줘도 한 거예요? 왜 했어? 현가란 말 있으면 무조건 할인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요. 잠깐 그냥 들으세요. 아까 이 같은 경우는 2년 후 2억도 지금의 2억이고 5년 후에 2억도 지금의 2억이고 할인하지 않으니까 10억 투자해서 단순하게 2억씩 벌면 5년이면 투자 자본 회수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현가 회수 기간은 달라요. 아까 보니까 1년 후에 2억을 10% 할인율을 적용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한 1억 8천 얼마밖에 안 나왔죠? 2년 후 2억을 현재 가치로 땡겨보니까 한 1억 6천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몇 년 걸리냐면 할인율을 10% 적용했을 때 몇 년 걸리냐 보니까 7.6년 정도 걸리더라고. 7.6년. 근데 이런 계산 절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돼요. 재무용 계산기를 한번 제가 눌러보니까 그만큼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그 8월 달에 시험 볼 때 그 8월 두 번째 주에 시험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응시표가 바로 그 자리에 출력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계산기 지참하라고 나와요. 단 재무용 계산기나 공학용 계산기는 불가라고 나와. 그러니까 재무용 계산기 없으면 구할 수 없는 문제인데 재무용 계산기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못 나오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무슨 말하고 싶냐면 자 볼래요? 그냥 단순하게 자본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5년이면 돼. 근데 할인하면서 모으면 시간이 더 걸릴까요? 그렇죠. 그래서 안 까고 모으는 거고 안 까고 단순하게 모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할인 깎으면서 모으는 게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라고 거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두 학생한테 똑같은 크기의 주머니를 주고 야 산에 가서 밤 좀 따갖고 와 했더니 A라는 학생은 1시간 만에 따갖고 왔대. B라는 학생은 3시간 걸렸대. B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지. 알고 봤더니 A는 밤송이를 안 까고 그대로 그냥 모아서 온 거야. 근데 얘는 밤송이를 일일이 다 까가지고 밤 알맹이만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안 까고 모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까고 모으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조금 걸려요.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할인하고 모으는 현가일수 기간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시험에도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다음 중 안 까고 모으는 거하고 까고 모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시간이 걸립니까? 그랬으면 훨씬 더 좋겠네. 예. 까고 모으는 게 시간 더 걸리죠? 예. 제가 이제 책에다 체크해 줄 텐데 이거 한마디만 보고 여기 주목.
어림셈법에는 수익률법과 승수법이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맞아. 근데 수익률이 큰 게 좋다. 맞아, 틀려? 아, 그냥 찍어봐. 맞아, 틀려. 당연하지. 아, 수익률이 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건 시험에 하나도 안 중요하지. 당연하니까. 근데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왜 그런지 눈치를 좀 채줬으면 좋겠다. 아, 승수가 의미하는 것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빨리 벌어서 투자 자금을 빨리 회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승수는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니까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다. 그래서 수익률은 클수록 좋고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어디 어림셈법 체크 좀 해볼까요? 자, 양가로 1번의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 체크. 자, 어림셈 제일 중요한 게 1번이 사실은 어림셈법은 할인율을 고려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과는 달리 색깔 칠해.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제일 강조되는 게 그겁니다. 그다음 3번 체크.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됐고. 자, 밑줄. 승수는 낮을수록 유리하고 문장 끊고 옆에 수익률이라고 고쳐놓으세요.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한 투자 대안이다. 그러면서 승수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게 이제 시험에 더 중요합니다. 승수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다음. 그 박스 안에 승수법, 수익률법 여러 가지가 있죠. 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순소득, 승수만 별표 쳐놔. 순소득, 승수만. 그 맨 밑에 공식들 나와 있잖아요. 다음. 그리고 301페이지는 혹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도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가만 놔두고. 넘기세요. 동그라미 4번에 순소, 승수, 자본의 수량 있죠. 밑줄 그어놓고요. 동그라미 니은 별표. 자, 순소, 승수는 계속 밑줄.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해수기간법이지만 현가의 해수기간법은 할인율을 고려한 분석 기법이며 문장 끊어요. 할인율을 고려한 현가 해수기간이 단순 해수기간보다 더 긴 특징이 있다. 예, 그렇게만 일단 해놓고요. 가만 놔두고. 저 밑에 7번 있죠, 7번. 7번이 5라고 나왔을 거예요, 5. 그죠? 기출지문 보니까 그 답 X로 일단 고쳐만 놓으세요. 지금 그런데 볼 건 아닌데요. 그냥 고쳐만 놓으시고요. 넘기세요.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어림셈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봤고요. 예. 자, 한 장 넘기니까, 304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요? 비율 분석법 나오죠? 비율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비율 분석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율 가지고 알아보는 게 비율 분석법이다. 예. 어디? 첫 번째 양가로 1번 있죠? 뭐 나왔어요? 별표 치세요. 별표. 대부 비율. 우리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도 별표 쳐 있지 않나요? 저번 주에 부채 감당률. 부부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부부순 해봤죠? 이제 됐고요. 오늘 이제 이제 대부 비율 하겠는데, 대부 비율을 흔히 LTV라고 이야기해요. LTV. 자, 그런데 그 방가로 2번에 또 누구 하나 있지 않아요? 부채 비율. 요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7번 볼게요.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부채의 크기를 보여주는 게 대부 비율이에요. 1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은행으로부터 6천만 원 빌리겠다라고 하자. 그러면 대부 비율이 몇 %냐? 대부 비율은 60%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걸 한번 볼게요. 대부 비율이 높아진다면 자, 첫 번째 어디? 주택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주택 수요? 증가하죠. 왜냐면요. 이런 조건이라면 1억짜리 주택 살려면 최소한 자기 돈은 4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 비율이 높아진다. 어디? 대부 비율 80%까지 높여볼까요? 80%?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8천만 원까지 빌려올 수 있으니까 자기 돈 2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맞죠? 요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기서 안 나오고 저기 앞에 수요 공급 있죠.
그 수요 공급에서 다 이미 체크가 돼 있어, 어딘가에. 지금 책에 다 체크가 돼 있습니다. 잘 나오고요. 두 번째, 투자 이론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책 하단부에 보니까 부채 비율 보이십니까? 보이죠? 부채 비율은 지분 투자액분의 부채 잔금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 요거, 자, 잠깐만. 1억짜리 주택 사는데 6천만 원 빌리겠대. 자기 자본 얼마 들어갔어요? 4천 들어갔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부채가 6천이네. 6천만 원. 자기 지분 얼마? 지분은 4천만 원이네. 4분의 6은 1.5. 150%예요? 자, 보세요. 대부비율과 부채 비율은 달라요. 다른 지표야, 다른 지표. 예. 그래서 대부비율이 60%니까 부채 비율은 얼마냐면 150%가 돼. 사실은 저번 주에 이제 우리 그 명절 때 한 주 쉬어가지고 이제 저번 주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해가지고 약간 혼났어요. 예. 저는 근데 신규생들은 절대 뭐라 안 하는데 그 작년에 한번 시험 봐가지고 떨어진 학생들은 질문하러 와가지고 엉뚱한 거 질문하면 막 혼냅니다. 그 학생들은 자극을 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올해 저 처음 만났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해도 절대 혼날 일은 없어. 혼날 일 없어. 아직 애정이 안 생겼거든. 근데 1년 이제 같이 공부했는데 시험 떨어지면 그런 학생들은 뭐 강하게 키워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뭐라 물어보냐면, 교수님, 부채 비율이 50%면 대부 비율이 100%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기꾼이세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 대부 비율 100%가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다 100% 다른 사람한테 돈 끌어다 투자하겠다.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그쵸?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아무튼 천천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이거 대부 비율보다 부채 비율이 더 크고 대부 비율이 작아요. 왜 그런지 우리 다시 볼래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공통점이 있어. 둘 다 분자가 뭐예요? 분자가 부채야. 근데 이제 기준이 부동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부채의 크기냐, 투자자 지분을 기준으로 부채의 크기냐, 이 기준 분모만 다르지 분자는 똑같거든. 그러면 우리 이것도 그냥 한번 찍어봐. 대부 비율이 커지면 어디? 부채 비율은 커질 것 같아, 작아질 것 같아? 그냥 느낌상. 에? 이것도 커지는 거지. 왜냐면요, 제 숫자를 보여주긴 하겠는데, 자, 생각해봐요. 대부 비율이 커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대비 부채가 더 늘어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지분 기준으로 부채가 더 커지는 그런 개념 아닌가?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커지면 부채 비율도 당연히 커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숫자 넣고 잠깐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80% 빌려볼게요. 80% 이렇게. 그러면 빌리는 돈이 이제 8천이죠? 그럼 자기 돈 2천이죠? 2분의 8은 4죠? 몇 프로야? 400%. 대부 비율이 조금 커지니까 부채 비율이 확 커졌네. 아무튼 그런 관계야.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자, 볼래요? 아무튼 다시 봐봅시다. 자, 둘 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분자는 똑같아요. 근데 분모는 누가 더 커?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하고? 대부 비율이 더 크죠. 왜냐면요, 대부 비율은 분모가 전체 가격을 기준이야. 근데 부채 비율은 전체 가격 중에서 투자자 자기 지분만을 기준한대. 그러니까 얘가 분모가 더 크잖아요.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더 크면 그 값이 더 작아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숫자가 더 작은 거예요. 예. 누가 더 작아야 돼? 대부 비율이 더 작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꿔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대부 비율이 만약에 50%다. 이 말은 2억짜리 주택 사는데 1억 빌렸다. 절반이 내 돈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 50% 맞습니까? 그러면 부채 비율은 자기 지분 얼마 들어갔어요? 1억. 부채 얼마? 1억. 똑같은 얘기 몇 프로? 1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누가 더 크게 나타나야 된다? 부채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대부 비율이 100%가 넘을 수도 있어요. 자, 볼래요? 이런 경우라면 은행이 1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6천만 원 빌려줬잖아요. 그죠? 근데 차입자가 연체하는 거야. 연체. 은행이 그래서 경매 신청을 했어. 근데 바로 낙찰이 안 되고 1차, 2차 막 유찰되더니 낙찰가가 5천만 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나요? 그죠? 그러면 대부 비율이
120%로 커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위험은 커진다, 작아진다? 은행의 위험은 커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은행은 대출 이자율을 높이겠어요, 낮추겠어요? 높이겠죠.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대부비율이 높아진다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부채의 크기가 커지니까 부채 비율도 커진다. 대부비율이 조금만 커져도 부채 비율은 확 커집니다. 다음. 대부비율이 높아진다면 은행의 위험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따라서 당연히 대출 금리도 높이게 된다라고 그렇게 딱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부비율은 어떤 형태로든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조심하시고, 대신에 이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달라요. 자, 실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A란 부동산의 지분이 20만 원이다. 부채가 20만 원이다. 자, 어디? A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얼마죠? 아까 쉬는 시간에는 뭐 먹을 거 나눠 먹고 분위기 좋더니 수업만 하면 분위기 안 좋네? 계속 비타오백 먹고 놀아야 되겠네? 응? 40만 원. 아니, A란 부동산 살 때 자기 돈 20 들어가고 20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40만 원이죠? 계산이 전혀 안 되나 보다. 맞죠? 예. 자, 어디? 대부 비율 몇 프로일까요? 거의 대부분 몇 프로예요? 50%? 그렇죠. 왜냐면 40만 원짜리인데 저기 20만 원 빌렸으니까 50% 맞죠? 부채 비율은 지분 20, 부채 20, 100%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단순한 문제도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고요. 어디 양가로 1번 별표 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반가로 1번 개념과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 3번 체크해 놓고요. 2번, 3번 체크해 놓고, 그다음에 저 밑에 동그라미 부채 비율 있죠? 저 밑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걔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이론 전부 다 맞춰 버리고요. 310페이지 옵니다. 이제 벌써 2월 달도 2월 중순 돼 버렸죠, 중순. 그리고 이제 2월 달 이제 우리 이제 이번 주 말고 2번만 더 보면 이제 2월 달 끝나는데,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정말 정성껏 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뭐 결석도 좀 뭐 일 있어서 좀 하고 뭐 그런 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3월 달부터는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 목숨 걸고. 그래서 절대 이렇게 결석 같은 것도 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이 나오는데 왼쪽은 일단 필요 없는 소리고, 오른쪽 그 양가로 2번에 보니까 토지 이용의 집약도란 말이 있어요. 자, 그냥 제목을 먼저 들어볼게요. 시골은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대. 조방적 토지 이용이 나타난대. 도심은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대. 집약적 토지 이용이 나타난대요. 왜냐? 도심은 핵심 기능이 다 몰렸어요. 그러니까 도심으로 수요가 집중이 돼. 그래도 토지의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토지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될 수 없어. 그러다 보면 도심의 가격, 지가는 계속 상승하죠. 그러면 땅값이 계속 비싸지는데 이 비싼 땅에다가 건물을 듬성듬성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큰 고층 건물들을 빼곡하게 지어 놓으니까 건물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 있죠. 체크해 놓고. 근데 은근히 2번 잘 나옵니다. 토지의 특성인 부증성 동그라미. 그 특성에 의해서 도심 지역은 집가 수준이 높게 동그라미 나타나므로 집약 동그라미. 집약적 토지 이용 현상이 나타난다.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그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 안에서만. 네. 그러니까 바로 위에 기출질문을 보면 도시 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은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 맞아요? 집약적. 틀렸죠? 네. 저기 밑에 동그라미 3번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증가하는 요인은 체크해놓고 나중에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네. 자, 넘기시고 어디를 가냐면 316.
이제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도시 스프롤. 자, 밑줄 그어놓고 딱 두 개 씁시다. 스프롤 옆에다는 외곽, 난개발, 외곽 난개발 써보세요. 외곽 난개발. 자, 썼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 스프롤 현상이란 도시의 성장이 도심의 외곽 동그라미, 외곽 지역, 외곽 동그라미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밑줄, 무계획적, 불규칙, 무질서. 일단 밑줄. 어디? 계획적이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고, 질서 있지 않은 개발이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개발이라면 여기 있는 용어처럼 무계획, 불규칙, 무질서란 말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로 개발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냥 난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프롤은 오답이 외곽, 난개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서 나타나는 난개발이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이제 317을 잠깐 보니까요. 아직 체크는 하지 마시고 이제 스프롤의 형태라고 나왔어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동그라미 1번은 일반적으로 스프롤 현상은 합리적인 밀도 수준보다 낮은 저밀도 연쇄 개발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도시의 핵심 기능이 다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대도시 외곽 지역이 개발돼도 땅값도 비싸고 그러면서 건물이 높게 지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고밀도 연쇄 개발이 나타나는 게 보통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 3번은 밑줄 하나 그어놓을게요. 그냥 비지적 현상이라고 나왔습니까? 네, 거기 밑에 보니까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개발이 제대로 난개발이 안 되고 제대로 되려면 여기 보세요.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도로도 만들어 놓고 학교도 만들어 놓고 공원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반듯반듯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구리 띠뛰기 현상이래. 개구리가 뛰어서 앉은 자리는 개발이 되고 또 뛰어서 앉다가 찾기를 잘못해가지고 철푸덕 이렇게 엎어졌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치 개구리 띠뛰기 현상처럼 뛰어서 앉은 자리는 개발이 되고 듬성듬성 뛰어가버린 자리는 도로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이런 공지로 이렇게 남는데 그래서 볼품없는 무질서한 그런 개발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개구리 띠뛰기 현상이다 그렇게도 불러줍니다. 비지적 현상이라고. 용어 정도만 잠깐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도 진짜로 개구리란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개구리. 근데 개구리 안 나오고 두꺼비라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답 없은 처리를 맞겠죠. 두꺼비는 기어가면서 싹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농담이었고요. 네. 반가루 2번 스프롤의 특징이 있죠. 체크해놓고 그냥 흘려보세요. 흘려서. 네. 어디? 이제 318페이지에 또 하나 넘겨볼게요. 이제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현상이 나와요. 직주 분리, 직주 접근. 자, 요거 이제 용어 정리 정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칠판.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도 있고, 다시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하는 현상. 직주 분리, 직주 접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 먼저 직주 분리가 무엇이냐면, 도심지에 직장이 있대요. 직장은 도심에 있대요. 직장은 도심에. 근데 도심의 외곽 지역에 주거지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말 그대로 어떻게 돼 있다? 떨어져 있다. 그걸 갖다가 직주 분리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직주 분리. 그러면 어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돼 있으면 낮에는 사람들이 도심에서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고 사람들이 많아. 근데 밤이 되면 사람들이 외곽 주거지역으로 나가버리니까 결국 도심지 같은 경우는 주간과 야간에 상주하는 인구의 차이가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낮에는 사람이 많고 밤에는 사람이 없고 그걸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현상? 공동화 현상. 또는 이제 그 빵이 도넛처럼 생겼다 해서 도넛 현상이다 그렇게 불러주기도 해요. 그래서 직주 분리의 결과 도심지는 무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 자, 다음 이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 그러면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을 이제 한번 잡아내야 돼요. 도대체 왜 그럴 것인가?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나요? 5가지로? 맞죠? 그렇죠. 5가지로 구분했는데, 자, 먼저 그냥 암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개념 잡는 거예요. 첫 번째, 도심의 집가가 너무너무 비싸. 그러면 도심의 임대료 부담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능력 안 되는 사람은 주거지가 외곽으로 밀려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도심의 환경이 너무 나쁘대. 그러면 도심의 주거 환경이 나쁘니까 주거지가 외곽으로 밀려나갈 수도 있고요. 네 번째 보니까 교통이 발달한대. 그러면 주거지가 역시 외곽으로 나갈 수 있고. 다섯 번째, 도심지 재개발 등을 위해서 철거한대. 각종 정비사업 등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주거지가 외곽으로 밀려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직주 분리의 원인이면서 세 번째 잠깐 볼래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요. 분산 정책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 도심은 너무 지금 과밀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안 되겠어. 그래서 도심지에서는 기존 주거지를 갖다 정비사업 하는 것은 허용을 해주지만 새롭게 뭐 어떤 뭐 택지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예 허가 자체를 안 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외곽으로 나가라 이거지. 그런 정부의 의도적인 분산 정책에 의해서 주거지가 도시 외곽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다음. 이제 또 이것도 한번 볼래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의 반대가 뭐예요? 접근이죠. 어디 그러면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가 외곽으로 나갔다고 그랬지 아까? 직장하고 도심하고 직장하고 주거지하고 어떤 게 기준이냐면요. 직장이 기준이야. 직장은 그냥 도심에 있고 주거지가 밖으로 나가면 직주 분리고 주거지가 도심 쪽으로 들어오면 직주 접근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은 서로 상반되는 용어 맞죠? 그렇죠. 그러면 원인도 직주 분리의 원인을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직주 접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해보게. 그냥 책 보셔도 괜찮아요. 도심의 집가가 비싸가지고 주거비 부담 때문에 주거지가 외곽으로 나갔는데 다시 도심의 집가가 하락한다면 주거지가 도심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도심의 환경이 너무 나빠가지고 나갔는데 도심의 환경이 개선되면 주거지가 도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 번째, 교통체증이 심해지거나 교통비용 부담이 커진다면 다시 주거지가 도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다음 다섯 번째, 도심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대. 사람들이 나갔대. 3년 후에 도심지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새로운 주거 환경이 갖춰진다면 주거지가 다시 도심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다시 보니까 정부가 규제해서 주거지가 외곽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돼 있잖아요. 그럼 낮에는 도심에 사람들이 많아 적어. 직장인들 많죠. 그럼 낮에는 일해야 되거든. 낮부터 대낮 술 먹고 길 가다 오박이 타고 술 먹고 막 전봇대 있다 쉬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도 많고 낮에 일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밤이 되면 퇴근하죠. 그러면서 일부 술 먹은 사람들, 회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럼 술 한잔 먹고 또는 밤이 되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 길 가는 사람하고 어깨도 부딪히고 싸움도 하고 범죄 또 막 오버히트도 하고 전부대 실례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지가 도심에 없다 보니까 이 밤이 되면 이제 무서운 세상이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감시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도심지에 선의의 감시자가 있기를 원해. 도심지에 만약에 집단적인 주거지가 형성이 돼 있으면 주거지 인근에서는 그런 행동을 잘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주거지가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이미 도심은 땅값이 너무 비싸요. 주택을 지을 땅도 부족해. 근데다가 이 좁은 땅에다가 주거지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도심으로 유인하게끔 한다고 해가지고 이 좁은 땅에다가 단독주택 짓고 그러면 얼마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상복합 건물 뭐 50층짜리, 30층짜리 아파트 이런 것들 있죠. 예. 주거기에는 가진 고층 건물들을 빼고 가게 지어줘야지 주거지가 다시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요. 직주 분리 직접권의 용어 정리만 좀 하시고 하나만 더 체크합시다. 하나 정도만. 자, 일단 318페이지 보면요. 318페이지
그 동그라미 직주 분리에서 2번 있습니까? 2번. 직주 분리의 결과 나왔죠? 결과 도심 외곽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도심 고동이라는 것은 밑에 해설 달아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다음 319페이지에 보면요.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자, 이제 직주 접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교통난이 심각해지면 직주 접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결과 도심 지역에서 자 밑줄 주거 기능을 가진 건물의 고층화 현상 밑줄. 그래서 흔히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직주 접근의 결과 도심지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놔두시고. 자, 다음에 이제 책에다 체크는 하면 안 되고요. 한계지란 말이 있는데 그냥 책에다 체크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만 들어보면 된다니까 일부러 체크하지 말아 그러는 거예요. 여기 주목. 자, 이게 도심이에요. 도심이 직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한계지래. 그러면 주택의 한계지란 것은 결국 우리 시험에서 말하는 주택의 한계지는 직장은 도심에 있잖아요. 도심으로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는 끝, 거리의 끝을 우리 시험에서 말하는 한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시 그냥 그러면 선생님 한계지는 도심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교통이 발달한다면 한계지의 범위는 외곽으로 연장될까요? 도심으로 축소할까요? 외곽으로 더 멀리 연장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저거 보세요. 오늘 아침에 260km를 아침에 강의하러 왔잖아. 260km를. 그죠? 교통이 발달하니까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자가차가란 말이 있어요. 책 보지 마. 체크도 하지 말고. 자가차가란 말이 있는데 자가는 자기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주체를 자가라고 하고 차가는 뭘 것 같아? 느낌상. 그렇지. 임차인. 남한테 빌려 쓰는 사람. 그럼 어디? 자가하고 차가하고 주택 지불 능력은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자가죠. 그럼 어디? 도심을 기준으로 자가하고 차가하고 한계지가 누가 더 멀리 외곽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심을 기준으로 멀리 외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교통비 부담 능력이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가보다는 자가의 한계지가 도심에서 더 멀리 외곽으로 연장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한 장 넘겨놓으세요. 어디 첫 번째 1교시 때 어림셈법 배웠죠? 어림셈법의 가장 큰 특징 할인했다 안 했다? 할인하지 않았다. 어림셈법에 누구 있었어요? 승수법하고 또 수익률법 있었죠? 수익률은 전부 다 어림셈법에 속하니까 할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용어 끝에 승수나 수익률 들어가면 할인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 세후 수익률법 할인했어 안 했어? 안 했죠. 현가 해수기간법 할인했어 안 했어? 했죠.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했죠? 그렇죠. 그렇죠. 세전현금수지 승수법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총자산 회전율법 안 했죠? 그렇죠. 승수율로 나오면 안 한 거예요? 예. 다음 수익률은 큰 게 좋다 당연하고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 아시죠? 승수가 의미하는 것이 뭐야?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니까 짧을수록 좋다. 그리고 책 여기 있네. 여기. 요거 별표처럼 요거 보자. 요거 봅시다. 항상 시험에 나와. 순수 승수를 뭐라 불러주는데? 자본 회수기 아니라 불러주는데 얘는 할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얘가 안 나오면 얘가 나와. 둘이 같이 뜨게 돼. 자, 앞전처럼 어디? 회수기한이 아니고 현가 회수기한은 할인 고려했다 안 했다? 고려했다.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것 항상 나와요. 네. 다음 두 번째 비율 분석법에서 대보 비율 했죠. 대보 비율. 대보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분명히 달라요. 예. 대보 비율은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부채의 크기고 부채 비율은 투자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 자, 어디 볼게. 자,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프린트물에 써가지고 답을 끄집어내세요. 자, 5억짜리 주택 사는데 내 돈 4억 들어가고 은행에서 1억 빌렸다. 대부 비율 몇 프로? 부채 비율 몇 프로? 자, 프린트물에다 써. 암산하지 말고. 네? 암산하지 말고. 5억짜리 사는데 내 돈 4억 은행에서 1억 빌렸다. 대부 비율 몇 프로냐? 부채 비율 몇 프로냐?
자, 어디 봅시다. 대부 비율은 몇 억분의 몇 억 해야 돼? 5억분의 에이. 아니야. 내 돈이 4억 들어갔다니까. 자, 그러면 1억 빌렸으니까 5억분의 1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20%예요. 20%. 자, 부채 비율은 몇 프로? 4억분의 1억이니까 4분의 1이니까 25%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3월 달부터는 또 이렇게 계산 문제 정성껏 하셔야 되는 게, 계산 문제 한 11문제 막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4월 말이나 해가지고는, 우리 역대 시험에 나왔던 계산 문제만 싹 모아가지고 책자가 한 이렇게 두꺼운 책자 나올 거예요. 풀이 과정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총정리 특강을 한번 언젠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정성껏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미리 좀 해놨다가 그날 딱 총정리를 해서 감을 잡고 계속 이제 그 유형만 다루는 거야. 그 유형 거의 대부분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유형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틀리면 돼. 예. 그래서 그 유형 내에 있는 것만 딱 잡아가지고 계산 문제를 반타작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 요즘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5개, 6개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 그래서 거의 지금 11개 정도 이번에 또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피해갈 수 없어. 3문제 나오면 피해갈 수 있죠.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까짓 거 뭐.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해야 돼. 해야 돼서 3월 달부터는 계산기도 꼭 갖고 다니시고, 지금 끝까지 계산기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아니, 당신 말고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이요. 이렇게. 그럼 갖고 다니세요. 진짜. 예. 자, 아무튼 봅시다. 대부 비율. 그러면 이제 볼게요. 대부 비율이 커지면 제가 3개 이야기했어요. 여기 주목. 대부 비율이 커진다는 것은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주택 수요는 증가하죠.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끔 허용해 주니까. 대부 비율이 커지면 부채 비율도 커지죠, 당연히. 그렇죠. 네. 다음, 대부 비율이 경우에 따라서 100%가 넘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은행은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위험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금리를 더 높이겠어요, 낮추겠어요? 더 높이겠죠? 그렇죠. 네. 다음, 3번째. 아까 집약적 이용 나왔어요. 책에 동그라미 3개 치라고 그랬거든. 도심 지역은 부증성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부증성으로 인해서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지가가 높아져. 그죠? 그러니까 결국 고층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책 어디 지문에 보면 부증성, 지가가 높은, 그 다음에 집약 동그라미 쳐놨을 거예요. 딱 그것만. 다음 스프롤 있죠, 스프롤. 예, 스프롤은 용어 2개만 잡으라고 그랬죠. 도심지 어디로 확산되면서, 도심지 외곽으로 확산되면서 무질서, 불규칙적, 무계획. 한마디로 이 세 용어는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개발? 난개발. 외곽, 난개발. 개구리가 띠뛰기 하는 것처럼 듬성듬성 볼품없이 난개발이 나타난다. 그걸 갖다가 스프롤이라고 한다. 그렇게 용어만. 다음, 직장과 주거지가 떨어지는 게 직주 분리.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있는 게 직주 접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직주 분리로 인해서 도심지는 주간에 상주하는 인구하고 야간에 상주하는 인구의 차이가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 도심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직주 분리의 원인 한번 가볍게 보시고,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직주 접근의 원인도 살짝 한번 봤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휴식했다가 320페이지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보죠. 네.